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지하철 2호선이 추돌해서 240여 명의 부상자가 났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지하철역에 연기가 나면서 승객들이 놀라서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계속되고 있는 지하철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개선 방안을 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경기도가 자랑하는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직접 배우러 올 만큼 체계가 잘 잡혀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 일부 친족들에게까지 보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경기 무한돌봄센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에-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드립니다. 5월 12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매일 7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입니다만 최근에 열차 사고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 메트로와 함께 지하철을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고 합니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천정욱 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사고로 지하철 점검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지하철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나요? 네, 우선 지하철 사고 이후에요. 저희 시민들께서 좀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긴급 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먼저는 사고 원인이 됐던 신호 연동 데이터를 즉시 다음날 원상 복구했고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3일부터는 저희가 첫 열차 운행 전에 반드시 시설물을 점검하고 첫 열차에 지도 차량이 탑승해서 지금 신호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호선에서 고선 신호기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어떤 선로 전환기, 신호기, 분기기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7일부터는 저희가 2호선 총 120개 역사하고 전동차를 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특별 합동 점검에 나서고 있고요. 관제센터로도 면밀히 좀 모니터링하는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을 꼼꼼히 좀 살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긴급 특별 점검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보이고 중장기 대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이런 임시 조치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난 5월 7일 금요일 날 서울 지하철 운영 시스템 10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 사고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 안전 문제가 여러 가지 조직, 제도, 직원의 문제,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좀 면밀히 해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투자에 우선순위를 둬서 최우선 반영할 생각이고요. 저희 자체 점검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 외부 협력회사에 대한 그런 관리 감독을 제도화해서 좀 투명하고 객관적인 대책이 되도록 이렇게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시스템 자체가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이런 안전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기계, 어느 한쪽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 예. 2중, 3중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기계가 100% 완벽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하나 2중, 3중의 그런 안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좀 시민 안전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그동안 서울 지하철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운영 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좀 자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되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개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신호기 시스템의 경우에도 서울 지하철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외부 협력회사가 담당했다는 사실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그 부분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당연히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금 그 메트로에서 외부 협력회사는 지금 전동차 경정비 등 약 10개 분야 24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 이런 외부 협력업체들이 좀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면 어떤 인력 관리나 그런 관리를 치밀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히 사고에 노출되는 위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 차량, 궤도, 신호 이런 그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또 그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외부 협력업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영 또는 그 자회사 운영을 통해서 또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외부 협력회사 하더라도 어떤 공사 직원에 준하는 그런 안전관리 의식을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합동 점검 또 모니터링 이런 것도 꾸준히 계속돼야 되지 않겠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공사 자체 점검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좀 더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시민들과 또 그 철도 분야 전문가들,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합동 점검을 좀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분야별로 지금 한 200명 정도로 이런 인력풀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요. 기술 자문과 또 진단도 실시하고 또 별도로 시민의 입장에서 안전을 체감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안전 모니터링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후 전동차 문제인데요. 서울 지하철 노조도 이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전동차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니까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동차가 약 1954대입니다. 네. 이 중에서 보니까 21년 된 지금 차량이 약 600량 정도 돼서 한 30%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그 노후 자동차로 인한 고장 발생이 좀 작고요. 예. 또 특히 이제 2호선 같은 경우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 시스템이 ATO, ATS 그 차량이 한 솔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초 작년에 철도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이제 정밀 진단을 받고 그 교체 계획을 미리 수립을 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이 교체 시기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호선 같은 경우 지금 500량을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걸 2024년까지 교체하려는 계획을 좀 4년 정도 앞당겨서 2020년까지 다 교체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3호선 같은 경우는 150량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24년에서 한 2년 정도 앞당겨서 2022년까지 다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그 노후된 지하철로 인한 그 불안을 좀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을 봤을 때도 그렇고 예전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직원들의 안전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안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어떤 이런 기계 설비나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 교육에 대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그 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 사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안전교육을 실시했는데 좀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거에는 이제 철도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갇힌 그 철도 안전학교를 좀 개설을 해가지고요. 전 직원들 좀 집합교육도 하고요. 특히 이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그 담당 직원들이 좀 역량이 좀 높아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특별 안전교육 과정을 좀 신설을 해서 교육을 하고요. 각종 지금 국내외 지하철 이런 사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사례집 같은 것도 발간해서 좀 교육 자료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은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그 10대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약 2014년에서 2022년까지 총 1조 8,800억이 들어갑니다. 예. 이 중에서 기존에 지금 서울시하고 양공사에서 지금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했던 그 투자가 한 1조 6,800억이니까 새로 이번에 추가되는 게 2,000억 원 정도입니다. 예. 이게 2,000억 원이면 7년 정도니까 양 공사에서 부담한다면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양 공사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이나 또 스마트 통합 관제센터는 이번에는 시에서 또 50% 부담을 해서 네. 이런 사업들이 그 확실히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의 천정욱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향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한성 백제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백제의 왕궁전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기획전시로 2014년 봄 백제문화특별전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2000년 전 서울이 백제의 왕도였다는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왕궁과 왕도의 구조를 재구성해 학계와 일반인들에게 처음 공개하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성 백제박물관이 어디에 있나요? 송파구 몽촌토성 근처 올림픽 그렇군요. 공원 근처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하는 전시가 기획전시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전시회는 한성 백제의 왕궁은 어디 있었나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학술 대회의 성과물로 기획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이 전시가 어떻게 마련이 된 건지 한성 백제박물관 임종문 학예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2014년 백제문화특별전 중에 2014년에는 2개가 있거든요. 백제문화특별전이 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봄에 하고 하나는 여름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2013년 하반기에 했던 백제사 집중 토론, 쟁점 토론이라고 하는 학술 대회가 있는데요. 그 학술 대회의 그 주제가 한성 백제 왕궁은 어디 있었나라는 주제로 그 쟁점 백제사 학술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된 학술대회의 성과를 이용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전시로서 반영하기 위해서 기획을 됐죠. 이번 전시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백제의 왕궁입니다. 현재 백제 한성기의 그 왕궁은 현재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 몽촌토성에서 나오는 여러 유적 유구들을 가지고 저희가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그 왕궁의 모습을 가상으로 그려본 거거든요. 그래서 왕궁의 모습을 가상으로 그리면서 필요한 것, 왕궁에서 있어야 되는 모든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제 보여드리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고대 국가의 왕궁의 모습이 어땠을까를 상상 말고 역사적 고증에 의한 실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전시의 기본으로 한 거죠. 네. 전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이번 전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서 먼저 백제의 왕들에 대한 설명부터 왕궁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리고 왕궁의 모습에 대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왕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그 당시 유물들과 함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시된 유물들 가운데 특히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역사책에서나 보던 유물들이나 왕성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로 관심 있게 본다고 했습니다. 네. 또 유의 깊게 봐야 할 것이 한성 백제박물관의 상징 모양을 보면요. 칠지도 형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칠지도는 백제의 왕이 당시 일본의 왕에게 전한 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백제의 문화적 선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미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한성 백제박물관에서 2년째 해설 봉사를 하고 있다는 장무현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관심 있게 보는 건 백제 시대의 그 왕성의 모습,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과연 백제 왕성은 이러한 모양이구나 3D 영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런 거와 백제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생활용품, 주로 이제 토기, 그릇류들이 많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한성백제박물관이기 때문에 옛날에 일본, 외나라의 가장 문화를 많이 전파해준 나라가 백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그때 백제시대 13대 근초고왕이 아주 잘 세련된 쇠로 만드는 칠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칠지도에 대한 관심을 학생들이 많이 가져요. 칠지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백제시대의 외나라에 전파해준 문화 그리고 문화재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데 대한 중점적인 설명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백제시대 외나라에 많은 발전된 문화를 전파해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길러주는 그런 데 중점적으로 네, 현장에서 전시 유물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나 봐요. 네, 시간만 잘 맞춰서 오신다면 누구든지 현장에서 전문 해설 자원봉사자나 박물관 직원으로부터 전시 유물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모두 6번의 전시 해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예. 오전에는 10시, 11시, 오후에는 12시, 2시, 3시, 4시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한성 백제 박물관, 그렇게 오래된 박물관은 아니죠? 네, 2012년 5월에 처음 문을 열어서 올해로 2년째가 되는 박물관인데요. 한성 백제박물관은 선사고대 전문 박물관에 표방하고 있어서 역사 이전 시대와 삼국시대 이전까지 유물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서울에는 2002년에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과 이 한성 백제박물관이 중요한 역사적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이 조선왕조 600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한성 백제박물관은 그 이전의 백제의 수도로서의 서울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이름을 특별히 한성 백제 박물관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1997년에 처음 풍납토성이 발굴이 되면서 이 부근이 백제의 왕성이라는 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네. 678년이라는 백제 전체 역사 중에서 서울 지역이 493년 동안 백제의 수도로 있었기 때문에 백제 한성기가 특히나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한성 백제박물관의 건립 배경에 대해서도 임종문 학예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서울의 선사고대 전문박물관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나오는 선사, 역사 이전 시대와 그리고 고대, 삼국시대까지 이어지는 요 시기에 대한 전문적인 유물들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을 한성백제박물관이 지어진 건데요. 특히 1997년대 풍납토성이 처음으로 백제의 왕성이었다는 것들이 처음 밝혀지면서 그런 학계와 언론들의 입장이 이렇게 비등비등해지고 이제 점점 더 커져가면서 그 욕구를 서울시에서 받아들인 결과로 2012년 5월을 기점으로 저희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서울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였냐면 백제 한성기였죠. 왜냐하면 백제가 수도로 삼은 곳이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게 백제고 백제 중에도 한성기 였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에 가장 힘을 많이 실은 것도 역시 한성백제 박물관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백제에 가장 힘을 많이 싣고 있고. 네, 상설 전시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대 순으로 먼저 제1전시실에는 문명 초기의 서울 선사 문화상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제2전시실은 백제 한성시대의 다채로운 문화가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제3전시실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이 3국의 각축과 백제 후기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박물관에 어떤 분들이 주로 오던가요? 네, 주로 교육 목적의 학생 단체 관람이 많고요. 나들이 겸해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네. 또 이번 기획 전시뿐만 아니라 이 가족과 함께하는 한성백제 워킹 투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한성백제박물관 교육 홍보과 권순철 과장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한성백제 워킹 투어는 서울 송파구 일대에 자리 잡은 한성백제 관련 박물관과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시민들에게 서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한성백제 시대 이후 2000년 동안 서울 역사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전담 강사가 30명을 단위로 해서 전시 관람 및 문화유산 답사를 실시합니다. 모두 4개 조를 운영하고요. 순서는 한성백제박물관을 먼저 관람하고 이어서 몽청 토성과 풍납 토성을 탐방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한성백제 워킹 투어 프로그램은 2013년도 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 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오후 네, 이번 특별전 언제까지 열리나요? 네, 이번 특별전은 6월 1일까지 계속되고요. 월요일이 휴관이라는 점만 유의해서 시간 맞춰서 잘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미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는 경기도의 무한 돌봄센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무한 돌봄센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안전에 꼭 필요한 공약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안전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오늘 선출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긴 지금 애도 분위기에 맞게 유세 차량을 없애고 세를 과시하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며 새누리당에게도 조용하고 반성하는 선거를 치르자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15일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라며 그날까지 시장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선거 기간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력은 지방으로 분권화되고 있지만 경제력은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중 86곳은 본사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비중을 보면 서울에 있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55%를 차지했고 경기 지역 기업이 30%, 경북이 3% 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오늘은 전국이 흐린 뒤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많은 비를 내린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물러나면서 오후부터는 날씨가 갤 것으로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종. 네, 갈수록 복지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요즘입니다.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무한돌봄센터에서는 도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무한돌봄센터 노태종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경기도 무한돌봄 사업은 말 그대로 한 가구의 주 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로 생계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사회 안전망입니다. 네.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실직이 가정문제로 연결되면서 많은 위기 과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2008년 11월에 전국 최초로 당시 법이나 제도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빈곤계층에 대해 무한돌봄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분들을 돕고자
무한돌봄센터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어디에 신설되어 있나요? 네, 저희 경기도청에 있고요. 예. 31개 시군마다 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피해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먼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고 또 유가족들의 생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정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세월호 사고로 생업활동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오고 있는데요. 예. 어제까지 291가구에 3억 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 이제 실종자가 남아있는 실정이고 또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유가족들 옆에서 걱정하고 위로하는 친인척들의 생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부터 직계일촌에서 사고 수습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친인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어려운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체계적인 지원, 또 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또 지역적인 조직 이런 게 필요할 텐데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는 도와 31개 시군에 각각 무한돌봄센터가 이제 설치되어 있고요. 네. 또 시군에는 95개의 네트워크 팀이 설치 운영되어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만 해도 260명, 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사례관리사가 410명이 근무하면서 무한돌봄에 대한 상담과 대상자 발굴, 예.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정부의 그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2월에 그 송파구 그 세모녀 그 자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그 복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에는 복지사각지대에 속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약 410만 명이고 이 중에서 경기도는 25%인 10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4월 말 복지근을 발굴 위한 전담팀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 그 무한돌봄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의 선정 어떻게 선정합니까? 네,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 경기도는 일단 행정기관 직권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 이외에 해당 지역별 이장님이나 통장, 분유회장 또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무한돌봄이를 2만 5천 명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장을 잘 아는 이분들은 평소 이제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거나 또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 읍면동 사무소에 알려주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있고요. 지원 절차는 이제 소득과 재산 기준이 확인되면은 곧바로 선 지원하고 사후심사 원칙을 통해 아주 신속한 그 지원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저희 경기도에서 역점 추진 중인 그 무한돌봄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지원 등 총 9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지원 당사자가 지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또 필요시에는 요청하지 않은 부분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생계비의 경우는 최대 9개월간 지원이 가능한데요. 예. 2인 기준으로 볼 때 월 60만 원 정도가 지원 금액이고 의료비는 1회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또한 초중고생 수업료라든지 겨울철 월동 난방비, 해산비 또는 최근에 부각된 체납가구에 대한 전기요금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나 지원을 받고 있나요? 네, 저희 무한돌봄은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사분기까지 총 9만 4천 가구에 96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 현재 이제 4월 말 실적은 현재 집계 중에 있는데요. 예. 이 4월 실적을 포함한다면 10만 가구의 지원액은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평균 가구원을 2.7명 환산해 봤을 때
경기도 군포시 인구만큼의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 무한 돌봄 관련한 뭐 문의나 상담을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우선 생활고를 겪고 계신 어려운 당사자이거나 예. 아니면 우리 이웃들의 큰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는 또 다른 이웃이 계시다면 네. 국번 없이 120번 또는 120번. 네네. 네. 또는 시군별 무한돌봄센터에 알려주시면 예. 저희가 댁까지 찾아가 성실껏 안내하고 예. 곧바로 지원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보건복지국의 무한돌봄센터 노태정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킴입니다. Where are you from? 와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두 질문 통해 외국인이랑 small talk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오늘은 다음 만날 기회 세울 때 어떻게 제안할까 고민하신 분을 위해서 바로 이 문장 Let's grab lunch or coffee next week. Let's grab lunch or coffee next week. 연습해 보겠습니다. 뭐 공식적이지 않고 좀 캐주얼한 질문이지만 그래서 부담이 덜 가는 것 같아요. 뭐 grab 할 때 움켜잡다는 뜻인데 간단하게 시간 오래 보내지 않고 가볍게 만나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낼 때 Let's grab lunch or coffee next week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샌드위치 먹어야 하는 거 아니지만 샌드위치 아니면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을 쉽게 grab 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그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ell, let's grab lunch or coffee next week. Let's grab lunch or coffee next week. Sure thing. Sounds great. It's your treat, right? Okay, until next time, take care. Bye-bye. 수도권 투데이.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는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법률 상담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02771국에 0945로 전화 주셔서 성함과 전화번호 남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825번 전화인데요. 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누님에게 자식이 없어서 제가 상속자가 됐습니다. 현재 보험회사와 보험금을 협의 중인데 저희 누님이 연금으로 한 달에 약 140만 원 정도 수령해 왔는데 보험회사가 이 부분은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금 산정할 때 누님 연금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보통 사망사고의 경우에 보험금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보험금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네. 운전을 하는 사람이 네. 자기가 향후에 운전을 하다가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서 담보적인 성격으로 가입을 해 놓는 겁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네. 또 운전자에게 있지만 네. 그 보험금을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통해서 발생한 모든 손해가 결국은 보험금이 되는 겁니다. 예. 사망사고인 경우에 그 운전자가 100% 과실이 있다면 이 사망한 사람은 보통 부상의 경우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네. 일시수익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벌 수 있었던 수입,
그다음에 위자료 등이 그 산정이 되는데요. 예. 사망의 경우에는 어떤 치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일시 수익과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일시 수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생존에 벌어들이던 수입이 참고가 되는 거죠. 예. 누님이 받던 그 연금, 그것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연금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우리 그 판례에서는 이러한 그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예. 이러한 일시 수입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연금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 보험사에서는 그러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좀 가끔 가다가는 조금 좀 잘못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분도 그 반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험회사와 그 피해자 사이에 좀 많은 좀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아프지도 않는데도 입원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지만 입원한 것처럼 만들어서 보험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 또 어떤 보험사 직원은 제가 들은 경우인데요. 피해자에게 가서 빨리 퇴원하면 예.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다. 예. 치료비로 나갈 돈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치료비는 완전히 별도인 것이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그 일시수익이나 위자료는 또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한쪽에서 줄어들었다고 한쪽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일시수익도 보험금 연금도 예. 일시수입 산정에 산입이 된다라는 것을 보험사에 한번 설명을 하시고요. 예. 그래도 보험사 측에서 그걸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 예. 그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상원 변호사께서 감기 기운이 있으셔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잠겨 있다는 건 예, 청취자 너무 여러분께서 좀 죄송합니다. 예.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288번인데요. 상가 점포를 분양받아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등기 이전을 몇 개월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임차인을 구한 상황인데 등기 이전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를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임대료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가 점포를 분양받아서 잔금까지 치른 상황인데 네. 뭐 아파트를 분양받듯이 분양을 받은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상가를 한마디로 이제 건축이 된 상가를 최초 분양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 건축주가 먼저 보존 등기를 한 이후에 그 이전 등기를 대개 해줍니다. 예. 근데 건축주는 아직 뭐 보존 등기가 아직 안 됐다라는 이유로 예. 뭐 이전 등기가 좀 늦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러한 그 보존 등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뭐 적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해주고 있다면 이것은 건축주 쪽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결국 잔금을 치르면 바로 이제 등기 이전이 되는 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실 때는 예.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이제 법무사나 중개인이 개입을 해서 예. 동시에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예. 예외적으로 잔금을 먼저 치르고 난 후에 예. 일정 기간 후에 지나고 등기가 나서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현재 등기 때문에 임차인을 구했는데도 임차인이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예,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등기가 되기 전에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네.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 분양받은 사람의 권리가 확실을 하고 예. 결국에는 이전 등기 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는 있거든요. 예. 결국 이 사람이 소유권을 어떤 이유로든지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예.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 만약에 건축주 쪽에서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 예. 이 임대차 관계가 결국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지가 됐다라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건축주 쪽에서 예.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영업방해죄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나요? 예, 이런 경우에 그 임대인에게 영업방해까지 인정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특별한 예. 좀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단지
그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정도라면 예. 그것만 가지고는 좀 형사처벌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손해보상은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가 언제까지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임차인을 구했는데 예. 결국 이 임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면 예. 사실 그러한 손해, 그다음에 원상적으로 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받았을 월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8248번인데요. 저희 집 강아지가 털을 자를 때가 돼서 애완견 미용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데리러 가보니까 누가 심하게 누르고 때리기도 한 것 같이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장파열이 의심된다고 해서 동물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데 해당 미용실에서는 자기네들은 그런 일을 모른다면서 오히려 제가 때린 것 아니냐고 우깁니다. 다행히 미용실 가기 전하고 후 사진은 찍어뒀습니다. 이런 것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보상을 받기 이전에 이런 가게는 더 문을 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강하게 나오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반려견 키우고 계신 분 많습니다만은 예, 맞습니다. 털을 깎으러 갔다가 나중에 찾으러 가서 보니까 이거 혹시 뭐 학대를 당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애완견 미용실의 책임이 확실하다고 봐야 할 수 있나요? 예, 이건 한마디 이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느냐 예. 부분인데요. 예. 사실 요새 이제 반려견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가족처럼 그렇죠. 대하고 있는데 사실 좀 미용을 요새 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애견센터나 이런 데 갔을 때 사실 이 강아지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할 때 그때 일부 조금 이렇게 힘을 줘서 무리해서 예. 이렇게 누른다거나 좀 잡고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강아지가 피멍이 들었고 예. 장파열이 의심될 그럴 정도라면 예. 이것은 좀 어느 좀 정도를 지나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실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예. 되겠죠. 현재 미용실 측에서는 뭐 자기네가 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상황이고 다행히 이분이 그 미용실 가기 전에 그 반려견 사진 또 갔다 온 후의 사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간접적으로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이 정도의 그 상태였다면 이미 그 개를 미용실에 맡길 때부터 예. 처음부터 상태가 안 좋았겠죠. 예. 하지만 이제 맡길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찾을 때 이러한 상황이 됐다면 예. 이것은 당연히 그 애견센터 있는 동안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그 이전 사진까지 있다면 지금 그 상담자분께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보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가게가 벌금을 내게 해서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일단 당연히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관계가 입증됐을 때 그러한 그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것을 문을 닫게 한다거나 예. 그 가게 자체에다 어떤 벌금을 물인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을 수는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이것을 뭐 그 동물에 대한 학대라든가 예. 어떤 또 이런 경우는 또 손괴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 만약에 심한 정도라면.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글쎄 그냥 민사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활법률 상담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다음 감기 나셔서 다음 주에 오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이 카드는 놀랍게도 포인트가 CMA에 모여 자산을 만든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중공.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